대통령실은 좀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광복회와 야당이 딴지를 거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우리 대표가 예.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 했을 때도 대통령실이 발끈했죠.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왜 아무리 여당 대표지만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은 당연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과 광복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뉴라이트 인사니까 임명철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지금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뭐 도전이라고 정말 받아들일 대통령에 수 대한 도전이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예. 복권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정책의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대통령한테 대드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 이상의 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러면 우리 하거든요. 강 변호사님 한동훈 네.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다른 마음이 있는데 또 얘기했다가는 또 대통령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지금 말을 아낀다, 몸을 사린다 이렇게 네. 좀 왜냐면은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워딩이 뭐였냐면 언론 앞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일개 패널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런 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내심으로는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생각합니다. 이제 광복절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딱 부러지게 대통령 말이 맞다, 대통령실이 맞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마음속에 다른 해석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완급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을 잠깐 들여다본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이죠.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기까지. 네, 한동훈 대표가 네.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민생하고 사실 최근에 민생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금투세 토론회 같은 거. 그렇죠. 금투세 토론도 얘기하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제기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으로 우리도 뭔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의견도 내서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든 간에 정책적 토론으로 간 거고 민생으로 들어가자라는 거고 그건 전 한 대표가 그 방향의 어떤 뭐 금투세는 좀 반대를 하니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포퓰리즘적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런 방향 전체는 그런 식으로 정책 토론하는 의도는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철지난 이념 논쟁을 대통령이 끄집어 와서 전국에 화두로 만들었거든요. 짜증나죠,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얘기하자니 사사건건 만대냐. 한 대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뭐가냐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측근이라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 문제에 대해서 세모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 제가 볼 때는 그냥 네모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모는 빈칸, 할 말 없다, 짜증난다. 그 빈칸에는 그게 들어갔다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그 총선 기간에도 보면은요 이종섭 호주제사 문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 이것도 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본인 정말로 몸을 불살라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총선에서 참패가 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상에서 그렇게 특히 보수권에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당으로 하여금 광복절 행사에 오지도 않는 그 대한민국 도쪽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저는 야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되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부분. 예. 그럼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는, 특히 이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옛날에 김기현 대표 때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제 수평적으로 좀 건강한 긴장 관계로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게 뭐 수평적인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선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수평적 관계지만 지금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지만 또는 뭐랄까 심하면 야당 못지않게 또 눌러야지만 이제 본인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약간 권력의 속성이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뭐 몇 차례 어떤 구체적 정황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지금도 앙금은 풀리지 않고 두 분은 서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수사 복권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서로 도와가는 관계는 실존적으로도 아니고 이성적으로도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라면은 이제 실존적으로는 일단 서로 기분 나빴고 이성적으로라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권력 쟁투의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합의할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는데 인사권의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왜 대통령이 있는 광복절 기념식에 안 갔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또 광복회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거기에는 비판이나 이런 것도 광복회나 또 야당 의원식 의장이 받아야 될 몫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는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도전이라기보다는 행사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민도에서는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는 그래서 탄핵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저는 앞서 이제 이런 분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 끝났거든요. 이미 그거는 저는 뭐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가면서 거의 반 끝났다고 보고 원래 우리나라 국민성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국민성이에요. 되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식의 표현을 빌자면 동료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서 권력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전 정권을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게 그리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뒤집어 엎는 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민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한 걸 니네가 뭐라고 해. 물론 결정하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는 건 뒤집어 엎는 건 민심의 자유입니다. 사실 뭐 장관급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뭐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 이제 장관들 외에는 사실 맞아요.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대통령이 인사했으니 너희들 다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시민의식의 발로해서 봤을 땐 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시대적이죠. 입장에서는 아까 미래 권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미래 권력은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본인이 진짜 미래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존 집토끼 보수층의 마음도 잡아야 되잖아요. 중수청이라 해서 뭐 중도 수도권 청년에게 나아가겠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보수를 결집하는 모습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그 광복절 행사가 이제 두 군데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광복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원식 의장은 본인 독자적으로 다른 그 활동을 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제 몇몇 의원들은 광복회 쪽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안 갔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서울 투표가 남아있다 뭐 이야기는 돌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권을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금투세 이야기라든지 종부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음. 여야가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제 행사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권 행보로서의 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저께 광복회 행사에 불참했다는 거. 그거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가게 공식적으로 되면 당의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자격으로 어디 행사에 간다는 갈 게 수는 없고 만약 간다면 근데 의원 당대표 자격이 되는 이외에 거죠. 그냥 의원들도 가고 있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개별적인 의원 예. 신분으로. 네, 그렇기 그럴 수도 때문에 본인 있겠구나. 당대표가 뭐 연임 이런 사실상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라. 아직 이제 이게 땅땅땅 때려주지 네. 않아요. 한 이틀 근데 남았죠. 지금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될 때부터는 대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중도와 생각하는데 실용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부터는 그쪽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행사는 안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왜 광복절 기념 행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이제 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 박 실장님께 솔직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솔직하게 방송에서도 물어보십시오. 예, 솔직하게 다른 방송에서도 답을 그 패널 분들한테 좀 했는데 솔직하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세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하면 갑자기 사라졌던 친문계가 되살아나서 결집을 땅땅땅 해가지고 이른바 친명 강성 지지층을 누르고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의 이 불씨는 남아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불씨가 어떻게 커졌다고 봐요. 불씨가 커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정치나 인생이나 늘 복잡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갈지는 모르죠. 가능성들만 보는 건데 가능성도 크기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 다음 대표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 뭐 96% 7% 됐다면 김경수 지사의 복권으로 그 가능성이 한 80% 75%로 떨어져 있다. 너무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떨어졌습니다. 80으로 75까지는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2월에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권한,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했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일었을 때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을 저런 태도는 하지 못해.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호남에서의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더 강력하게 윤정부 심판을 얘기한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2월부터 사천 논란을 이른 다음부터 호남에서 이 대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 물론 조국 혁신당이 일부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여러 조사에서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97%의 제 개인적이지만 가능성을 보였던 건 대안이 없다였습니다. 근데 김경수는 대안이 생겼네 라는 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 대선 구도에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김경수 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동연 지사도 얘기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김부겸 전 총리도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97%의 공고한 그 지배력이 깨지면 그렇죠. 여러 다른 유력한 그렇죠. 후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역동성이 역동성이 생겨버립니다. 생길 수 있다. 관심도 더 클 수가 있고 음. 이거를 잘 받아 안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을 좀 더 해서 대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커졌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 사면 복권이 되질 않아서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김동연이나 김부겸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97% 벽을 깰 수는 없다. 균열을 낼 수는 없다. 있겠죠.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지금은 모르고 예를 들어 지방선거 결과를 본다든지 그런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일찍부터 그런 역동성이 생기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거대한 댐에 약간 바늘구멍 정도 낸다. 근데 그 바늘구멍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런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여전히.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시는 구멍은 냈고 이거를 커져서 정말 큰 역동성으로 만드느냐는 김경수 지사의 그릇이 있을 것이고 또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지사의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역동성이 커지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저께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김경수 지사가 단숨에 이제 6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1등은 이재명 이제 28%, 그리고 2등이 한동훈 19%, 그다음 조국 8.7, 오세훈 7.4, 홍준표 6.2, 다음이 이제 5.4%인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다음이에요. 이걸 봤을 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본인의 위치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전해철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경기도로 지금 모여갖고 거기서 직을 하나씩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가 나오자마자 김동연은 이겼다. 그리고 이거를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가 원래 김경수 지사 본인 텃밭이잖아요. 4위인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지금 시작부터 저는 바늘 구멍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큰 구멍, 주먹 정도의 구멍으로는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에 사건 2개가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10월, 11월쯤에 선거가 날 건데, 그 이후에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쯤에 조국 대표, 지금 사실 조국 대표와의 관계도 있어요. 조국 대표와 그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그 강한 모습들, 민주당보다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그 멤버들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도 아마 올해 안에는 이제 들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그 야당의 수장들의 빈자리들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빈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뭐 사퇴할 리는 없으니까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균열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독일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올해 연말쯤에 원래 계획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시기도 딱 좋은 거예요. 본인은 한국 안에서 이제 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핀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좀 가능성은 꽤 있지 않을까. 이분이 큰 인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죄송하지 않아요. 계속하십시오. 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비명계 구심점도 아니고 어쨌든 비명계 인사로서 김두관 후보가 나왔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근데 정말 1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에. 그럼 70%는 왜 투표를 안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니까. 이재명이 싫은데 그렇다고 김두관이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두관의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것이 저는 김경수 전 지사와는 약간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훨씬 이제 호감도가 높은 분이고, 그리고 아마 들어오면 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뵈러 가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약간 실망스럽게 보였었던 이 비명계의 마음들, 그 당원들의 마음을 김경수 지사는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유죄가 나왔을 때는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는 시점, 또 12월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판 1심이 나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흐름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킨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거기까지 읽고선 일부러 균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시킨 겁니까? 저는 이제 야당의 균열을 기획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렇게 하면 야당도 균열이 되겠지. 자, 그냥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일단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복권시키면 야당이 균열이 되겠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김경수 지사가 차라리 낫지.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가 성문 기본 용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종합 용어로 들어가면 이러면 한동훈 대표도 싫어하겠지? 쌤통이다. 난 사실 네가 되는 게 더 싫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시켜버렸다. 요것도 이제 모든 의사결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거든요. 물론 주된 요인과 부수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종합 용어 수준이면 요 정도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봅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은 그냥 심플한데 간단한데 너무 막 그것을 이제 파고들다 보면은 이제 해석들이 되게 많이 풍부해지죠. 제가 여권 관계자들하고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선 주자를 노리는 한동훈 대표는 과연 어떤 당시 후보죠.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출마 선언문에 어떻게 나올 거냐. 그게 관심사였거든요.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야당의 기획이라고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대통령의 여러 거짓말들이 등장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려기도 하고 설마라는 건데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전횡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정말 탄핵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민심이 갈 수가 있지요. 가능성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부 여권 인사에서 하는 말이 그럼 이제 탄핵까지 만약 간다. 한동훈 대표처럼 don't care. 만약에 보수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다면 임기가 일찍 끝나서 새로운 선거 간다고 해서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면 대통령도 비판받는 게 맞다. 이건 한동훈 대표 뜻이 아니라 일부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져보니까 만약 그렇다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2월에 사천 논란 때문에 중도 표심을 잘 못 잡고 있는데 만약 탄핵돼서 대선이 일찍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실제 여권 일부에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들을 당시 여권 일부 인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경수 지사가 복권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도 당연히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 만들어져도 상관없다. 역시 I don't care가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안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대통령은 잘못이 없어.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한 건 맞지만 뭐 그게 외압 논란은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어. 그러니 야당의 정치 공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특검해서 대통령의 오명을 벗겨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큰 게 정무적인 거예요. 신뢰의 문제인데 저도 대통령이 크게 법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을까? 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자 그럼 몇 대시부터 경로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경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로했고 개입했네. 이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네. 이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서 딱 생각이 나네. 이게 뭐 경로를 했냐 안 했느냐가 또 우리 국민 뇌리 속에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경로했는데 왜 경로 안 했다고 했어? 라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해서 뭐 그것이 이제 어떤 투표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로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들어가서 만일 특검이 들어가서 여러 뭐 국방비서관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뭐 장관의 당시 군사보좌관이나 여러 명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얘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 라는 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북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거니까 준비하시오. 라고 얘기했었다. 이거는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얘기입니다. 진술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했냐? 상식적으로는 직접 대통령부터 시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추정이지만 아니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맞다라고 되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신뢰를 못 받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박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 전제 조건이 대통령의 잘못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은 탈락하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이쪽에서는 김경수의 구도로 간다. 이제 이 시나리오거든요. 예. 네, 시청이 되게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이야기를, 다이나믹한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2022년 12월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복권은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왜 그때 그런 복권 안 시켰냐. 그 얘기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 4월에 있는 총선에 이게 영향을 끼칠까봐 그때는 복권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복권 해줬는데 24년 8월에 했는데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뭐 지방선거 출신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복권을 안 해준 이유가 이거야 뭐 선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조금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원세훈 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이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복권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넣은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이야기가 지금 너무 커지니까 조윤선이나 원세훈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거의 보도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좀 만약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김경수만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서 김경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세훈, 조윤선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조금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가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본인 측근들 얘기로 언론에서는 막 엄청 떠들썩하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그럼 뭐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 왜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던 거냐. 본인이 사면심사위원장이었는데. 근데 그건 일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그때 보좌하는 입장이었었고 대통령실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22년에도 그 본인은 김경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측근들 통해서 이렇게 언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중수청의 그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려면 조윤선, 원세훈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뭐 좀 다른 얘기를 가게 되는데 당내에서의 인선 관련해서도 이게 좀 탕평이랄까 이런 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향후에도 대통령실과의 어떠한 갈등 국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수층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정례적인 만남을 하는 것으로 빨리 이거를 해야지 보수가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앞서 이제 얘기한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냐. 전 맞는 지적이라고 봐요. 처음에 국민의힘 당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냈잖아요. 협치 시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대표가 직접 음. 직접인은 단에 하나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에게는 직접 또 연락이 있었다고 들고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힌 파괴한 뭐 어딘가 모르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권 기회를 줘서 다시 정치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는 변호사님 말대로 온세훈 전 국정원장과 물론 이분들은 정치 복귀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예상 가능성이 적으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조윤선 전 수석은 뭐냐 입장을 일단 같이 내는 게 맞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경쟁자로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견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커지는 얘기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한 대표가 80%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서로를 키워주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여기까지 키워준 거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의 지금 동지는 적이에요. 김경수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분이 이제 복권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막 말갈부가 있으니까 김경수가 더 큰 인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